그 비린내 나는 손으로 내 딸 예식장 들어올 생각 마. 내 체면이 있지. 남편 강진태는 30년간 정육점에서 고기를 썰며 뒷바라지한 아내 소희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딸 유리의 결혼식을 불과 3시간 앞둔 신부 대기실 구석이었죠. 고기 피 냄새가 밴 소희의 거친 손은 남편의 차가운 눈빛 아래에서 속수무책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오늘 유리의 결혼식이 열리는 이 웅장한 그랜드 로열 호텔의 진짜 주인이 바로 소희라는 사실을요. 아버지가 남긴 비밀 신탁은 남편의 배신이 확정되는 순간 소희를 가장 강력한 여왕으로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이들의 비참한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남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도 소희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찔렀지만 소희는 익숙한 듯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 시장통으로 향했죠. 시장 바닥은 밤새 내린 서리 때문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정육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비릿한 고기 피 냄새는 소희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소희는 이 냄새를 훈장처럼 몸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역한 냄새였겠지만 소희에게는 가족의 생계이자 남편의 출세기를 닦아준 아주 지독하고도 간절한 삶의 향기였던 것이죠. 정육점의 낡은 도마 위에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올린 소희는 익숙하게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슥 소리를 내며 날이 서는 칼날을 보며 소희는 자신의 구부러진 손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죠. 한때는 피아노 건반 위를 부드럽게 넘나들던 고운 손이었지만 이제는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혀 제 모양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새벽마다 얼어붙은 고기를 만지며 뼈마디가 뒤틀리는 통증을 견뎌온 시간들이 그 손 안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소희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이 어깨를 펴고 딸 유리가 남부럽지 않게 자랄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버텨온 30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사람들은 소희를 보며 늘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고생해서 남편 뒷바라지해봐야 다 소용없다니까. 하지만 소희는 그 말을 웃어넘겼죠. 남편 강진태가 가난한 고학생 시절 소희의 손을 잡으며 평생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순간을 소희는 여전히 보석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미국 유학 자금을 대기 위해 하루에 16시간씩 고기를 썰면서도 소희는 힘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보내온 짧은 편지 한 장이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퇴근길 시장 입구에서 파는 붕어빵 하나에도 행복을 느끼던 순수한 시절이 그녀에게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랑을 선택한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재벌가 딸이라는 화려한 명패를 내던지고 아버지의 파문 선언을 뒤로한 채 시장통으로 숨어든 소희에게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죠. 아버지는 딸의 고집을 꺾겠다며 단 한 푼의 지원도 해주지 않았고 남편 진태는 처음에 고마움을 잊은 채 시간이 갈수록 소희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냄새 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 남편이 내뱉은 그 한마디가 소희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대못을 박았는지 그는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소희는 남편의 차가운 외면조차 사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 여기며 묵묵히 칼을 휘둘렀습니다. 정육점 안은 늘 붉은 조명 아래 축축한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고기 기름기가 밴 앞치마는 세탁기에 돌려도
씻겨나가지 않는 지독한 냄새를 풍겼고 소희의 머리카락 끝에도 어느덧 비릿한 향이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소희는 시장을 벗어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의 옷에서 나는 냄새가 남들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버스를 탈 때도 늘 구석자리에 몸을 움츠려야 했죠. 화려한 백화점 매장이나 세련된 카페는 소희에게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오직 도마 위와 붉은 고기 덩어리, 그리고 남편의 서재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불빛 아래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희에게 딸 유리의 결혼 소식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사위가 될 집안이 대단한 명문가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소희는 정육점 구석에서 홀로 눈물을 훔쳤죠. 드디어 내 딸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냄새에서 벗어나는구나. 소희는 딸에게만큼은 시장 장사꾼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 한 벌 사지 않고 오로지 딸의 혼수와 예물을 준비하는데 전 재산을 쏟아부었죠.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소희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소희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물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혼식이 열리는 그랜드 로열 호텔의 이름을 들었을 때 소희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었던 소희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장소였기 때문이죠.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가득한 그곳. 소희는 차마 그곳에 자신의 비린내 나는 발을 들여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호텔의 황홀한 화려함은 이제 소희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세상 이야기였고 그녀는 그저 그 웅장한 건물 입구에서 딸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죠. 아버지는 왜 그리도 소희를 모질게 몰아내셨을까요? 임종의 순간조차 딸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며 문을 닫아 거셨던 아버지의 차가운 모습이 소희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너 같은 건 내 딸이 아니다. 시장통에서 굶어 죽어도 절대 나를 찾지 마라. 아버지가 내뱉은 그 모진 말들이 사실은 소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다는 것을 소희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 진태의 눈동자 속에 숨겨진 검은 탐욕을 미리 보셨던 아버지의 해안을 사랑에 눈이 먼 소희는 애써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소희는 마음속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소희는 정육점의 셔터를 내리고 30년 동안 몸의 일부처럼 붙어있던 기름진 앞치마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과 고생의 흔적이 역력한 50대 여인이 서 있었죠. 그녀는 시장 옷가게에서 가장 비싸게 주고 산. 하지만 호텔 로비에서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기성복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딸 유리의 결혼식, 그 신성한 자리에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잠시나마 빛나고 싶었던 소희의 소박한 꿈이 이제 곧 무참히 짓밟힐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과연 소희가 도착할 그 화려한 호텔 대기실에서는 어떤 잔혹한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정육점의 낡은 셔터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어요. 가게 앞에 멈춰선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수트 차림의 진태와 밍크 코트를 휘두른 나영이 내렸죠. 축축한 시장 바닥을 혐오스럽다는 듯 까치발로 걷는 나영의 모습은 비릿한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이 공간과 지독하게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진태는 마치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소희를 훑어보았고 그 곁에서 나영은 코를 찡긋거리며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던 것이죠.
30년을 지켜온 소희의 일터가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 앞에서 한순간에 비천한 구석으로 전락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구역질 나는 곳에서 고기나 썰고 있나? 진태의 목소리에는 30년을 함께한 아내에 대한 예의 따위는 전혀 없었어요. 그는 소희가 정성껏 닦아놓은 진열대를 구두굽으로 툭툭 치며 거만하게 가슴을 폈죠. 소희는 피 묻은 칼을 쥔 채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진태의 눈에는 오직 출세에 대한 욕망과 소희를 향한 혐오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그를 뒷바라지했던 소희의 세월이 단 한마디의 폭언에 처참하게 조각나버린 순간이었죠. 사랑을 선택한 대가가 이토록 시리고 아플 줄은 소희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곁에 서 있던 나영이 소희에게 다가와 그녀의 굵은 손마디를 징그럽다는 듯 가리켰습니다. 어머, 손 좀 봐. 여자가 손이 이게 뭐야? 무식하게 고기나 써니까 남편한테 버림받는 거 아니겠어요? 나영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좁은 정육점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죠. 소희는 자신의 손등에 새겨진 깊은 칼자국과 거친 굳은 살을 보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이 손으로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그 손을 비천하다 욕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잔혹했기 때문이죠. 진태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소희의 진열대 위에 거칠게 올려놓았습니다. 가게 비우라는 내용 증명이야. 이번 달 안으로 다 치워. 유리 결혼식 전에 이 비린내 나는 흔적부터 지워야겠으니까. 그의 말은 소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딸 유리의 결혼식을 앞두고 삶의 터전부터 뺏으려는 남편의 배신은 소희가 치러야 할 가장 가혹한 대가였습니다. 진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나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나영은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가구들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오빠, 이런 쓰레기 같은 물건들은 다 버려야겠죠? 여기 호텔 부지로 들어가면 아주 멋진 곳이 될 텐데. 그녀의 말에 소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곳은 소희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지켜온 삶의 터전이자 돌아가신 어머니의 숨결이 깃든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이죠. 나영은 그런 소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명품 가방을 고쳐 매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무식한 정육점 여자라는 멸시가 소희의 온몸을 핥고 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태는 한술 더 떠서 소희의 앞치마에 묻은 핏자국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장사꾼 주제에 재벌딸 흉내 내던 시절은 이제 잊어. 너 같은 여자는 이런 비린내 나는 바닥이 딱 어울려. 그의 폭언은 소희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죠. 소희는 남편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사랑을 선택했던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워졌습니다. 그가 배신한 대가는 소희에게 너무나도 잔인했고 30년의 헌신은 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소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사람이 이래? 내가 당신 공부시키느라 이 손이 다 닳도록 일했는데.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진태는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그러래? 내가 좋아서 한 일이잖아. 이제 그만 질척거리고 꺼져. 그의 차가운 대답에 소희의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이 났어요. 진태는 나영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 침은 소희의 신발 끝에 닿아 그녀의 자존심과 함께 바닥을 굴렀던 것이죠. 사랑의 대가는 이토록 비참한 오물로 돌아왔습니다. 나영은 차에 타기 전 소희를 향해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줌마, 거울 좀 봐요.
그런 몰골로 어디 예식장을 와? 딸 앞길 망치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엔진 소리와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소희는 정육점 입구에 털썩 주저앉아 바닥에 흩어진 내용 증명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죠. 비릿한 고기 냄새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도 서러운지 소희의 어깨는 소리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이토록 허무하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기 때문이죠.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어쩜 남편이 저럴 수가 있대. 첩까지 데리고 와서 저러는 건 사람 도리가 아니지. 동정 어린 시선이 소희의 등을 찔렀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증오와 허무함만이 그녀를 잠식해갈 뿐이었죠. 남편은 승승장구하며 호텔 로비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이 어두운 정육점에서 쫓겨날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소희의 눈에 진열대 구석에 놓인 어머니의 낡은 정육점 칼이 들어왔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진태와 나영이 휩쓸고 지나간 정육점에는 비릿한 고기 냄새와 차가운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소희는 텅 빈 가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어머니가 남기신 낡은 정육점 칼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소희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나무 손잡이는 오늘따라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칼은 소희가 집을 나올 때 아버지가 어머니의 유품이라며 말없이 건네주셨던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소희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버팀목이자 돌아가신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서린 마지막 흔적이었던 것이죠.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깨끗이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칼을 씻던 중 손잡이 끝부분의 금속 마개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죠. 평소에는 그저 장식인 줄로만 알았던 낡은 은색. 마개가 소희의 손가락 끝에서 묘한 감촉을 내며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숨을 멈춘 채 조심스럽게 마개를 돌렸어요. 끼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마개가 열리자 나무 손잡이 속에 비밀스러운 공간이 드러났고 그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작은 황금 열쇠 하나가 소희의 손바닥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광경에 소희의 심장은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열쇠와 함께 얇고 질긴 종이 한 장이 돌돌 말린 채 딸려 나왔죠. 소희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고 그 안에는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필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놈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겠구나. 아버지는 딸이 선택한 남자의 탐욕을 진작에 간파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의 대가로 고통받는 딸을 위해 아버지는 파문이라는 연극을 벌이면서도 소희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가장 비천해 보이는 정육점, 칼 속에 가장 고귀한 반전의 열쇠를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종이에는 그랜드 로열 호텔 지하 비밀 금고의 번호와 함께 소희의 이름으로 된 신탁 증서의 존재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소희가 시장 바닥에서 고통을 견디는 30년 동안 그 호텔의 지분을 차곡차곡 그녀의 명의로 옮겨두셨던 것이죠. 남편 진태가 그토록 갈망하며 침을 흘리던 그 거대한 호텔이 사실은 소희의 발 아래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줄 알았던 미련한 소희에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고 단단한 방패를 미리 쥐어주셨던 것이죠. 사랑의 대가는 절망이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소희는 황금 열쇠를 가슴에 꽉 쥐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며 보낸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자신을 그토록 아꼈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이제야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죠. 시장 상인들이 재벌 딸이 고기나 썬다며 비웃을 때도 아버지는 멀리서 딸의 고통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 열쇠는 소희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남편 진태와 박나영에게 휘두를 가장 잔혹한 복수의 칼날이자 소희의 부서진 자존심을 되찾아줄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녀의 눈물에는 이제 복수의 서늘함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린내 나는 앞치마 속에 숨겨진 황금 열쇠는 그녀의 굽은 등을 다시 꼿꼿하게 세워주었죠. 이제 더 이상 비굴하게 매달리거나 울지 않겠다고 소희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떠올리며 굳게 맹세했습니다. 진태가 그토록 원하던 그 화려한 세계로 이제 소희가 직접 발을 들릴 차례였어요. 그들이 무시했던 고기 써는 여자가 아니라 호텔의 진짜 주인이자 그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심판자로서 말이죠. 소희의 눈빛은 정육점 칼날보다 더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소희가 아니었습니다. 소희는 정육점 문을 걸어 잠그고 한준혁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종이 하단에는 소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연락해야 할 유일한 인물로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44살의 준혁은 소희의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소희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준혁의 차분한 목소리는 소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신뢰를 주었죠.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소희의 운명이 황금 열쇠를 통해 눈부신 빛의 세계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소희는 아버지의 비밀 계좌를 통해 자신의 자금력을 확인하고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9천억 원이라는 상상도 못할 액수가 그녀의 이름 뒤에 숫자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이죠. 남편 진태가 리조트 사업을 위해 여기저기 구걸하며 다니던 그 푼돈들이 소희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보다 가벼운 수준이었습니다. 돈의 힘이 이토록 무서운 것인지 소희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이제 그녀는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진태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지불한 30년의 대가를 이제 그들이 치를 차례였습니다. 소희는 딸 유리의 결혼식 초대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 진태가 쪽팔리니 오지 말라며 내던졌던 그 종이는 이제 소희가 복수의 무대에 오를 화려한 초대장이 되었죠. 소희는 남편과 박나영이 꿈꾸는 그 화려한 결혼식을 인생 최악의 장례식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날 소희의 모습이 벌써부터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했죠. 과연 소희가 화이트 정장을 차려입고 결혼식장 문을 열 때 그녀를 벌레 보듯 무시했던 그들의 얼굴은 어떤 공포로 일그러지게 될까요? 딸 유리의 결혼식 날 아침, 하늘은 소희의 마음을 아는지 무심하게도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소희는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주고 산 기성복 정장을 입고 빗줄기를 뚫으며 아버지가 세운 그랜드 로열 호텔 입구에 도착했죠. 하지만 화려한 로비 입구에는 예식 손님들을 맞이하는 직원들 대신 험상궂은 인상의 용역 직원들이 성벽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진태가 소희의 등장을 미리 예상하고 철저하게 바리케이드를 쳐놓았던 것이죠. 소희의 가슴에는 불안한 기운이 소름 끼치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나 신부 엄마예요. 내 딸 유리 보러 왔다니까요. 소희가 빗물에 젖은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용역 직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희의 초라한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렸죠. 어디서 고기 비린내가 진동을 하네.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당장 안 꺼져? 거친 손길이 소희의 어깨를 밀쳐냈고 그녀는 빗물이 고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사정없이 나뒹굴었습니다. 시장에서 30년을 버텨온 강인한 소희였지만 남편이 보낸 이들의 노골적인 멸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던 것이죠. 바닥에 쓰러진 소희의 머리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진태가 서 있었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내 딸 앞길 망치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했지? 진태는 빗물에 젖은 소희를 마치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 곁에서 나영은 우아하게 우산을 받쳐 들고는 소희의 비참한 꼴을 보며 킬킬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사랑을 선택한 대가가 이토록 처참한 짓밟힘이라니 소희는 심장이 조각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유리 엄마야. 내 딸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줘. 소희가 진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절규했지만 그는 소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까지 게 무슨 엄마야? 시장 바닥에서 고기 비린내 풍기는 장사꾼일 뿐이지. 내 딸은 이제 명문가 며느리야. 너 같은 과거는 필요 없다고. 진태의 폭언은 빗소리에 섞여 소희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소희는 남편을 위해 청춘을 바쳤던 지난 세월이 억울해서 피눈물이 쏟아졌죠. 하지만 진태는 소희의 절규를 비웃으며 용역들에게 눈짓을 보내 그녀를 더욱 멀리 끌어내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리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호텔 입구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었지만 유리의 얼굴은 석고상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죠. 유리야, 엄마 여기 있어. 유리야. 소희는 미친 듯이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빗속에서 처량하게 떨고 있는 엄마를 향해 단 한 번의 따뜻한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희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냉혹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가. 엄마가 여기 오면 내 인생 다 망가진단 말이야.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 유리의 독설은 빗줄기보다 더 차갑게 소희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에게서 들은 인생 망가진다는 말은 소희가 지탱해온 마지막 삶의 의지마저 꺾어버렸죠. 소희는 힘없이 바닥으로 손을 늘어뜨렸습니다. 용역 직원들은 그런 소희를 짐짝처럼 들어올려 호텔 정문 밖 차가운 빗속으로 내던졌어요. 진태와 나영은 유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승리감에 취해 예식장 안으로 사라졌죠. 빗물에 젖은 초대장이 진흙탕 속에서 짓밟히는 모습은 마치 소희의 버려진 일생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호텔 안으로 들어가던 유리가 문이 닫히는 그 짧은 찰나에 뒤돌아서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유리는 아빠 진태가 엄마의 정육점을 강제로 철거하고 시장 상인들까지 길거리로 내쫓겠다는 협박에 엄마를 지키기 위해 모진 말을 내뱉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엄마를 향해 쏟아낸 그 독한 말들은 사실 유리의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이었던 것이죠. 유리는 드레스 자락을 꽉 쥔 채 엄마 미안해. 제발 이번만 참아줘라고 속삭이며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던 것이죠. 소희는 차가운 빗물 웅덩이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딸에게 거부당한 엄마라는 이름의 상처였어요. 아빠, 제가 틀렸나 봐요.
사랑을 믿은 대가가 이런 것이었나요? 소희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고집스럽게 지켜온 30년 세월이 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허무한 꿈처럼 느껴졌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소희를 피했지만 그녀는 일어날 힘조차 없이 그저 빗물을 받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소희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빗줄기를 가르며 미끄러지듯 다가온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소희의 바로 앞에 멈춰섰죠.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는 웅장한 엔진 소리가 멈추고 차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빗물에 젖어 덜덜 떨고 있는 소희의 위로 커다란 검은 우산이 드리워졌어요. 소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그곳에는 정중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한 남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회장님. 44살의 한준혁 변호사가 무릎을 꿇고 소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희는 멍하니 그의 손을 바라보았죠. 빗속에서 비참하게 짓밟혔던 엄마의 이름이 그의 부름을 통해 회장님이라는 낯설고 거대한 위엄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희의 눈동자 속에 서려있던 절망은 준혁의 부축을 받는 찰나 서늘한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빗물에 젖은 초라한 여인이 최고급 세단에 몸을 실었을 때 그녀의 화려한 역전극은 어떤 서막을 열게 될까요? 차가운 빗줄기는 멈출 줄 모르고 소희의 젖은 어깨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흙내음과 정육점 앞치마에 밴 고기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죠. 딸에게 거부당한 소희는 일어날 기력조차 잃은 채 빗물 웅덩이 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을 버텨온 사랑의 대가가 고작 이 시린 빗물뿐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송곳처럼 파고들었어요. 세상 모두가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은 적막 속에서 소희는 그저 눈을 감으며 자신의 초라한 운명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빗소리를 뚫고 묵직한 타이어 마찰 소리가 소희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졌고 거대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희의 코앞에 멈춰섰죠. 빗방울을 튕겨내는 매끄러운 차체는 주위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 압도적인 위엄을 풍겼습니다. 로고조차 낯선 최고급 세단의 존재감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구원자처럼 비참한 소희를 덮쳐왔어요. 행인들도 발길을 멈추고 지켜보았지만 소희는 그 차가 자신을 향해 온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44살의 한준혁 변호사였죠. 그는 쏟아지는 장대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소희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커다란 우산이 소희의 머리 위를 가리자 그토록 시리던 빗줄기가 거짓말처럼 멎었어요. 준혁의 눈빛은 차가운 지성과 따뜻한 예우를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자 소희의 복수를 위해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림자처럼 기다려온 유일한 아군이었죠. 준혁은 빗물에 젖어 떨고 있는 소희의 앞에 이르러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희의 발에는 시장에서 신던 낡고 뒤축이 다해진 슬리퍼가 신겨져 있었죠. 초라한 신발 주위로 구정물이 튀어 있었고 화려한 호텔 입구 안은 너무나도 대조되는 비참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눈에는 그 어떤 귀부인보다 고귀한 여왕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그는 소희의 비참함을 동정하는 대신
그녀가 지켜온 세월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자신을 향한 그 정중한 시선이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고가 수트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러고는 흙탕물이 고인 소희의 발밑에 그 값비싼 옷을 양단 카펫처럼 정성스럽게 깔아주었죠. 회장님, 비천한 곳에 발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슬리퍼를 신은 소희의 발이 명품 재킷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앉았어요. 그것은 짓밟힌 소희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소희는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참았던 눈물을 다시 쏟았습니다. 한 변호사님, 왜 저를? 소희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지만 준혁은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그는 소희의 젖은 손을 조심스럽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30년 동안 고기를 썰며 굳은 살이 박인 그 투박한 손이 준혁의 따뜻한 손 안에서 비로소 온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소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가장 추운 날에 입을 수 있는 외투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을 선택한 대가로 얻은 상처들이 그의 손길 하나에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혁은 차를 출발시키며 백미러로 소희의 안색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소희의 창백한 얼굴에는 서러움보다 더 깊은 도끼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죠. 준혁은 이 여자가 30년간 치른 인내의 대가가 얼마나 거대하고 묵직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윤태호 회장님이 남긴 이 마지막 불꽃이 차가운 세상을 집어삼킬 만큼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생을 바쳐서라도 보필하겠다고 말이죠. 차 안에는 차가운 빗소리조차 뚫지 못할 비장한 침묵만이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준혁은 차 뒷문을 정중하게 열어 소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향기가 소희의 감각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죠. 밖에서는 여전히 용역들이 기세등등하게 예식장을 지키고 있었지만 차 안의 소희는 이제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회장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무례를 수만 배의 고통으로 되돌려줄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혁의 단호한 말에 소희는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이제 슬픔이 사라지고 서늘한 복수의 기운이 서렸습니다. 검은 세단은 빗길을 가르며 시장통을 지나 강북의 낡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비상시를 대비해 마련해 두셨던 은밀한 아지트였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태의 비리를 파헤칠 방대한 자료와 소희의 부활을 도울 인맥들이 숨겨져 있었죠. 소희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호텔 조명을 보며 차갑게 의졸였습니다. 진태 씨, 당신이 사랑하는 그 세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무겁게 차 안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은 낡은 오피스텔 앞에 차를 세우고 소희를 부축해 내렸습니다. 벽지가 들뜨고 물이 새는 좁은 방이었지만 그곳엔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인 비밀 장부들이 소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소희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진태와 박나영이 결탁해 저지른 추악한 범죄의 증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소희의 입가에 잔인할 만큼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연 내일 아침 소희의 첫 번째 공격을 받은 진태의 얼굴은 어떤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지게 될까요?
낡은 오피스텔 창밖으로 비는 여전히 쏟아졌지만 방 안의 공기는 서늘한 이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희는 준혁이 건넨 두툼한 서류 뭉치를 한 장씩 넘기며 그동안 진태가 숨겨온 추악한 이면들을 마주했죠. 정육점의 붉은 조명 대신 밝은 형광등 아래서 서류를 읽어가는 소희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며 치러온 사랑의 대가가 이제는 저들을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소희의 손끝은 복수의 전율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소희의 시선이 멈춘 곳은 남편의 곁을 차지한 상간녀 박나영의 신상 정보가 담긴 페이지였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거만하게 굴던 그녀는 스스로를 신흥, 재벌가의 외동딸이라 소개하며 진태의 눈을 멀게 했죠. 진태는 그녀의 배경을 이용해 리조트 사업을 확장하려 했고 그 꿈에 부풀어 조강지처인 소희를 쓰레기처럼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류 속에 드러난 그녀의 진짜 과거는 화려한 겉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누추하고도 비루한 진실뿐이었어요. 소희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가짜 인생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박나영, 입사연도 2015년, 직위 경리팀 주임. 소희는 입술을 깨물며 서류상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소희의 아버지가 세운 그랜드 로열 호텔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재벌가의 딸이라는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이었고 그녀가 진태에게 보여준 화려한 인맥과 정보들은 모두 호텔에서 일하며 어깨너머로 훔쳐본 것들이었죠. 진태는 가짜 보석을 진짜라 믿고는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쳐온 소희라는 다이아몬드를 흙바닥에 던져버린 꼴이었던 것이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배신의 결과였습니다. 서류를 더 깊이 파헤치자 박나영의 해고, 사유가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예치금 수억 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명품 구매와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사실이 적발되었던 것이죠. 당시 호텔 측은 기업의 이미지를 고려해 조용히 권고사직 처리를 했지만 그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인사기록 카드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기록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급한 사기꾼에게 속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벌인 남편의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기 때문이죠. 준혁은 소희의 곁에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나영은 현재 강진태 씨에게 접근해 자신의 가짜 배경을 담보로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진태는 그녀가 제안한 유령 사업에 눈이 멀어 정육점을 판 돈과 사채까지 끌어다 바치고 있었죠. 소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조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배신의 대가로 그가 선택한 파라다이스가 사실은 사기꾼이 설계한 무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통쾌했기 때문이었어요. 진태는 스스로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한 변호사님, 이 여자가 횡령했던 돈의 전말을 더 자세히 파악해 주세요. 소희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30년간 고기만 썰던 순진한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거대 기업을 진두지휘하던 아버지의 냉철한 카리스마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왔죠. 소희는 박나영이 진태에게 건넸던 가짜 계약서들과 위조된 서류들을 보며 복수의 순서를 머릿속으로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녀의 복수는 이제 이성이 지배하는 영역이었습니다. 박나영은 소희가 물려받은 호텔의 명성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있었지만 정작 그 호텔의 주인인 소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소희는 정육점에서 묻어온 피냄새를 씻어내듯 차가운 물로 손을 씻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비루했던 과거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당당한 포식자의 모습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던 것이죠. 박나영이 누리고 있는 그 위태로운 사치는 조만간 소희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날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진실의 파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법이죠. 내일 당장 그랜드 로열 호텔로 가겠습니다. 이 사진들을 소집해 주세요. 소희의 말에 준혁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회장님께서 나타나시는 순간 호텔의 공기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소희는 아버지가 남기신 황금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사랑을 맹세했던 남편과 그를 유혹한 사기꾼 여자가 벌이는 추악한 연극에 이제는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 막을 내릴 시간이었죠. 복수의 서막은 이제 겨우 시작된 것이었으며 소희의 심장은 차갑고 강하게 요동쳤습니다. 같은 시각 진태는 박나영과 함께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조강지처를 벌인 대가로 얻게 될 막대한 부와 명예가 눈앞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건배를 나누며 마시는 그 술은 사실은 자신들의 파멸을 축하하는 독배였다는 것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 나타날 소희의 모습 앞에 그들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과연 소희가 던질 첫 번째 일격은 그들의 가짜 낙원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버릴까요? 그들의 몰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랜드 로열 호텔의 대연회장은 박나영이 주최한 자선 파티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샴페인 잔을 든 명문가 사람들이 가득했죠. 박나영은 마치 자신이 이 호텔의 안주인이라도 된 듯 우아한 드레스를 뽐내며 사람들의 찬사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서 진태는 거만하게 가슴을 펴고는 재벌가 사위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소희가 시장에서 땀 흘려번 돈을 배신의 대가로 가로챈 그들이 이제는 남의 돈으로 가짜 천국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박나영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가짜 배경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호텔 지분을 대량으로 인수하실 계획이에요. 그녀의 거짓말은 샴페인 거품처럼 가볍게 허공을 떠다녔죠. 사람들은 그녀가 호텔 경리 출신의 사기꾼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부유한 상속녀라는 허상 앞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진태 역시 그녀의 말이 곧 자신의 권력이 될 것이라 믿으며 연신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들에게 정육점에서 고기를 썰던 소희의 존재는 이미 기억 속에서 깨끗이 지워진 지 오래였던 것이죠. 같은 시각 연회장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통제실에서 소희는 차가운 눈으로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준혁 변호사가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태블릿을 내밀었죠. 회장님, 저들이 사용 중인 법인 카드와 개인 계좌를 모두 동결했습니다. 이제 신호만 내리시면 됩니다. 소희는 화면 속에서 가증스럽게 웃고 있는 진태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의 헌신을 배신으로 갚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이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증명할 시간이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정지 버튼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연애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지배인이 당황한 기색으로 박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박나영 씨. 결제하신 카드가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우아하게 웃던 나영의 얼굴이 한순간에 흑빛으로 굳어버렸죠. 그녀는 애써 여유를 부리며 다른 카드를 내밀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회장에 흐르던 음악이 멈추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집중되었어요. 진태 역시 당황하며 지배인을 다그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파티 비용 9억 원을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나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에 든 유리잔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연회장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이 흘렀고 조롱 섞인 속닥임이 사방에서 들려왔죠. 재벌 딸이라더니 카드 하나 결제 못하는 거야? 진태는 얼굴이 불그락달루락해지며 박나영을 다그쳤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부르르 떨기만 했습니다. 가짜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단 한 번의 카드 거절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배신의 대가로 누리던 화려한 사치는 이제 그들을 옥죄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배인은 나영의 가짜 카드를 바닥에 던지며 차가운 눈빛으로 명령했습니다. 결제 능력이 없는 이 사기꾼들을 지금 당장 밖으로 끌어내세요.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대형 스피커를 통해 서늘하고도 익숙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진태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감히 그 비린내 나는 아내의 목소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 너머의 여인은 마치 그들의 영혼을 내려다보는 듯 단호하고 묵직한 권위로 연회장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렸던 것이죠. 나영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그 말 한마디에 사지가 얼어붙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사모님 행세야? 라는 말은 며칠 전 그녀가 정육점에서 소희에게 던졌던 모욕을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었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이 사람들의 발길에 짓밟히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가짜 인생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려왔어요. 진태는 보이지 않는 주인이 내뿜는 서늘한 기세 앞에 무릎을 꿇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배신의 대가가 이토록 잔인한 조롱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첫 번째 복수의 일격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지배인은 스피커 너머의 서슬 퍼런 명령에 지체 없이 경호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당장 이 사기꾼들을 밖으로 끌어내세요. 명문가 사람들 앞에서 박나영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녀의 추악한 정체는 천하에 드러난 뒤였죠. 진태 역시 경호원들에게 팔이 꺾인 채 질질 끌려나갔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그들의 비명과 욕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배신의 대가를 가볍게 여겼던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주인이 선사한 첫 번째 선물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공개 처형이었던 것이죠. 호텔 밖 차가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진태와 나영은 서로를 원망하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행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소희는 창가에서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내려다보며 다음 복수의 단계를 차분히 떠올렸죠. 진태가 전 재산을 쏟아부어 추진하던 리조트 사업 부지가 사실은 소희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과연 진태는 자신이 쫓아낸 아내가 휘두르는 거대한 경제적 칼날 앞에서 얼마나 더 처절하게 무너져 내릴까요? 소희의 입가에 서늘한 복수의 미소가 번지며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쫓겨난 진태의 머릿속은 마치 폭탄이 터진 듯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화려한 재벌 사위를 꿈꾸던 그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고 당장 갚아야 할 파티 대금 9억 원은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되어 그를 짓눌렀죠. 하지만 진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전 재산과 사채까지 끌어다 박아 넣은 마지막 희망인 강원도 리조트 개발 사업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사업만 성공한다면
지금의 굴욕은 단숨에 씻어낼 수 있다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붙잡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리조트 사업의 핵심 부지를 매입하려던 진태의 계획은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땅 주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진태와의 계약을 거부하며 이미 다른 법인의 땅을 넘겼다고 통보해 온 것이었죠. 그 부지는 리조트 입구와 진입로를 포함한 노른자 땅이었기에 그곳을 잃는다는 것은 사업 전체가 무산된다는 의미와 같았습니다. 진태는 다급하게 매수자를 찾아 나섰지만 베일에 쌓인 그 법인은 오직 TH 글로벌이라는 이름만을 남긴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땅을 되찾아와야 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진태는 비명을 지르며 비서들을 닥달했지만 돌아오는 소식은 절망뿐이었습니다. TH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이미 부지 매입 대금 수백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치렀으며 리조트 부지 주변의 도로까지 모두 사들였다는 것이었죠. 진태가 리조트를 지으려던 땅은 이제 거대한 육지의 섬처럼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사랑을 선택한 대가를 비웃으며 소위를 버렸던 그가 이제는 정체 모를 거대 자본의 덫에 걸려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느꼈던 것이죠. 자금 압박은 리조트 부지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발보다 빨랐고 진태가 호텔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은 금융권 전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평소 형님 동생하며 친분을 과시하던 은행 지점장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진태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승인되었던 대출마저 리스크 관리라는 명목으로 정격 취소되었고 상환 압박이 진태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화려한 수트 아래로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그는 자신의 모래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강진태 아닙니까? 진태는 평소 무시하던 중소은행. 지점장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에어컨 바람만이 감도는 집무실에서 지점장은 냉담한 표정으로 서리를 덮었죠. 강 회장님, 담보로 잡은 리조트 부지가 이제 가치가 없습니다. 진입로도 없는 땅에 누가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진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명예와 권력이 사실은 누군가의 손길 하나에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진태는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번듯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그가 향한 곳은 빌딩. 숲 뒤편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채업자들의 소굴이었죠. 평소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곳의 공기는 눅눅한 담배, 냄새와 비릿한 쇠냄새가 뒤섞여 진태의 구역질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돌아올 어음을 막지 못하면 그는 리조트 사업은커녕 차가운 감옥 바닥을 굴러야 할 처지였죠. 비참한 대가를 치를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그는 어둠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채업자의 사무실 소파에 앉은 진태의 모습은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의 기계가 완전히 꺾인 초라한 노인과 같았습니다. 문신 가득한 사내들이 그를 둘러쌌고 책상 너머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을 가진 사채업자가 이빨을 드러내며 웃고 있었죠. 강 회장님, 여기까지 오신 걸 보니 사정이 참 딱하시네. 돈이야 빌려드리지요. 하지만 이자는 일주일에 10%, 담보는 회장님. 남은 집은 전부인 거 아시죠? 진태의 눈동자가 공포로 거세게 흔들렸지만 그에게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태는 결국 사채업자의 발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보름 안에 리조트 사업만 정상화되면 이자는 100%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는 시장 바닥에서 소희가 겪었던 그 굴욕을 이제 자신이 그대로 물려받아 치욕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자존심은 이미 땅바닥에 짓밟혔고 화려했던 수트바지 무릎에는 시커먼 먼지가 묻었습니다. 그가 버린 아내의 눈물이 이제 자신의 눈이 되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비로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용증의 지장을 찍는 진태의 손가락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사채업자는 그 지장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진태는 자신이 영혼까지 팔아치웠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올라왔죠. 돈을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오는 길, 진태는 문든 예식장에서 쫓겨나던 소희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TH 글로벌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진태는 비틀거리며 빗물 웅덩이를 건너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채로 겨우 급한 불은 껐지만 리조트 부지를 선점한 법인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면 그의 파멸은 시간 문제였죠. 바로 그때 진태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이혼 재판에 반드시 출석하라는 한준혁 변호사의 통보였죠. 과연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소희는 어떤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최후의 심판이 이제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혼 재판 당일이 밝았습니다. 가정법원 입구는 각자의 사연을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그 사이로 낡은 정육점 앞치마를 대충 가린 소희가 나타났어요. 일부러 머리도 매만지지 않은 채 시장에서 갓 온 듯한 초라한 차림이었죠. 화려한 수트를 입고 상간녀 나영의 손을 잡고 나타난 진태는 그런 소희를 보며 혀를 끌테며 비웃었습니다. 30년을 산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저토록 비참하다는 사실에 그는 자신이 선택한 배신이 정당한 대가라고 확신하며 거만하게 고개를 치켜들었던 것이죠. 어이구, 여기까지 그 비린내를 풍기며 오다니 정말 대단하군. 진태는 소희의 곁을 지나가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나영 역시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소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오빠, 저런 여자가 우리 유리의 엄마라는 게 정말 소름 끼쳐요. 두 사람의 조롱 섞인 대화가 법정 복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지만 소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 비굴해 보이는 모습이 진태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완벽한 미끼가 될 줄은 그는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양측의 의견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진태 측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소희의 무능함과 가난을 몰아세웠죠. 피고는 30년간 시장 정육점에서 일하며 품위 없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어울리지 않는 아내였죠. 그들은 소희를 철저히 돈 벌어오는 노예로 깎아내리며 재산 분할에서도 그녀를 배제하려 했습니다. 진태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판사의 얼굴을 살폈고 소희는 그저 손등에 굳은 살을 만지작거리며 침묵을 지켰던 것이죠.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소희의 변호인석에는 한준혁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준혁을 보며 돈 없는 여자가 선임한 이름 없는 변호사쯤으로 치부하며 코웃음을 쳤죠. 소희는 판사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가냘픈 목소리로 짧게 대답하며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연기를 이어갔어요. 진태는 그런 소희를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여자에게서 벗어나 박나영과 함께 화려한 인생을 즐길 날만 남았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판사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최종 의견을 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진태는 인심 쓰는 척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정을 생각해서 5천만 원 정도는 줄 용의가 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그 돈이면 큰 돈 아닙니까? 진태의 조롱 섞인 제안에 방청석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죠. 30년 헌신의 대가가 고작 5천만 원이라니 소희의 가슴속에서는 서늘한 냉소가 피어올랐지만 그녀는 여전히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소희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진태를 쏘아붙이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당신이 정육점에서 고기 썰어번 내 돈으로 그 사기꾼 같은 여자랑 히히덕거리며 모은 그 더러운 돈, 난 단일원도 만지기 싫어. 내 마지막 자존심이 당신 같은 인간의 적선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소희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고 마치 오기에 눈이 먼 여자처럼 보였죠. 진태는 그 모습을 보며 비릿한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존심 따위 챙기다가 거지가 되겠다는데 내가 말릴 이유가 없지. 진태는 소희의 무식한 고집이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류에 서명하며 소희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에 제 발로 깊숙이 걸어 들어갔던 것이죠. 그때 소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태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저는 위자료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재산 분할도 포기하죠. 소희의 폭탄 선언에 법정은 일순간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판사조차 의외라는 듯 안경을 고쳤으며 소희를 바라보았고 진태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입을 벌렸죠.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것은 진태가 가장 우려했던 금전적 손실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어요. 소희의 눈동자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진태는 이 기막힌 행운의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싶을 만큼 기뻐했습니다. 하, 그래, 역시 너는 자존심밖에 남은 게 없구나. 판사님, 들으셨죠? 본인이 포기하겠답니다. 진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쾌재를 부르며 소희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식한 여자가 끝까지 잘난 척은. 그래, 평생 그 비린내 나는 정육점에서 깡보리밥이나 먹으며 살아라. 진태의 광기 어린 비웃음이 법정 천장에 닿을 듯 울려 퍼졌죠. 나영 또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소희의 포기는 곧 자신들의 완벽한 자유이자 승리를 확정짓는 도장과도 같았던 것이죠. 진태는 판사가 내미는 합의 서류에 서둘러 서명을 마쳤습니다. 혹시라도 소희가 마음을 바꿀까봐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급하게 펜을 휘둘렀죠. 서명을 마친 진태는 소희를 향해 서류를 흔들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제 너랑 나는 남남이다. 내 호텔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너 같은 장사꾼이 올 곳이 아니니까. 소희는 남편의 그 추악한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아버지가 남기신 황금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배신의 대가를 한 푼의 돈으로 퉁치려던 진태의 오판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모든 절차가 끝나는 듯 보였던 그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한준혁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혼 조정은 성립되었으나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별도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준혁의 묵직한 목소리에 진태의 웃음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소희는 입고 있던 낡은 겉옷을 벗어 던졌고 그 안에서 눈부시게 하얀 실크 블라우스가 드러났죠. 법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준혁이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진태가 박나영과 함께 공모한 횡령 증거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던 것이죠. 이게 다 뭐야? 너희들 미쳤어? 진태는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판사의 눈빛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정육점 앞치마를 발밑에 버리고 진태를 향해 단호한 걸음을 옮겼죠. 위자료 안 받는다고 했지. 당신 죄를 용서한다고는 안 했어. 내 호텔에서 당신이 가로챈 돈, 1원 한 푼까지 다 토해내게 해줄게. 소희의 말에 진태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호텔이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고 그는 자신의 아내가 누구인지 이제야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소희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우아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준혁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진태는 법정 안에서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나영 또한 사색이 되어 진태의 팔을 붙잡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죠. 소희는 차가운 법원 정문을 나서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최고급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과연 다음 날 자신의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소희를 다시 마주하게 될 진태의 얼굴은 어떤 공포로 뒤덮이게 될까요? 그랜드 로열 호텔의 최상층, 일반인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진태는 땀이 밴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며 초조하게 TH 글로벌의 실소유주를 기다리고 있었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마지막 벼랑 끝에 선 그에게 이곳은 유일한 동아줄이자 인생을 건 도박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곁에 선 나영 역시 명품 가방을 꽉 쥔 채 연신 마른 침을 삼켰어요. 그들이 벌인 조강지처 소희가 치러야 했던 고통의 대가는 잊은 채 오직 돈줄을 잡겠다는 탐욕만이 그들의 눈을 번뜩이게 만들었죠. 펜트하우스 내부는 눈부시게 화려했고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의 정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태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들을 살려줄 거대 자본의 주인이 누구일지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었죠. 나영은 화려한 샹들리에를 보며 잠시 신분 상승의 꿈을 꾸는 듯 했지만 곧이어 들려오는 구두 굽소리에 온몸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끝에서는 묘한 향수 냄새가 번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막을 깨고 들려온 발소리는 일정하고도 단호했습니다. 진태와 나영은 숨을 죽인 채 복도 끝을 응시했고 곧이어 눈부시게 하얀 실크 정장을 차려입은 한 여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죠.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여인의 화려한 모습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고 진태는 이 거대한 호텔의 주인이 풍기는 아우라 앞에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그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던 것이죠. 여인은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기고 진태와 나영이 앉아 있는 소파 맞은편에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입은 화이트 수트는 단 한 점의 얼룩도 없이 깨끗했고 그것은 마치 정육점의 붉은 핏자국을 완전히 씻어낸 승리자의 예복처럼 보였죠. 진태는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지만 역광 때문에 그녀의 이목구비는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내뿜는 서늘한 냉기는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고 나영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손끝을 바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찻잔을 든 그녀의 왼쪽 손목에는 30년 전 정육점에서 일하다 베인 깊고 선명한 칼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 거친 손등과 굵은 손마디는 화려한 실크 소매와 지독하게도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 이질감이 오히려 여인의 위엄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진태는 그 손등의 흉터를 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기시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죠. 그것은 그가 평생 무시하고 조롱했던 가장 비천하다고 여겼던 누군가의 흔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희는 정육점 칼자국이 선명한 손으로 섬세한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투박한 손가락이 가느다란 찻잔 손잡이를 감싸주는 모습은 마치 거친 과거가 고귀한 현재를 지배하는 듯한 기이한 긴장감을 자아냈죠. 진태는 그 손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인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화려한 화장 뒤에 숨겨진 그 눈매, 30년 동안 자신을 뒷바라지했던 아내 소희의 모습이 그곳에 선명하게 살아 있었던 것이죠. 진태 씨,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느라 잠을 좀 설쳤나 보죠? 소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태는 유령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영은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입을 막은 채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정육점에서 쫓겨났던 그 비천한 여자가 자신들이 무릎 꿇고 빌어야 할 거대 자본의 주인이 되어 눈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소희는 그런 그들을 비웃듯 찬물을 우아하게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진태는 갈라진 목소리로 절규했지만 소희는 대답 대신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작은 소리가 넓은 거실에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졌죠. 소희는 여유로운 몸짓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사색이 된 진태를 지그시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간 그가 자신에게 지불했던 멸시와 배신의 대가가 이제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법정에서 그를 속였던 소희의 연기는 이제 완벽한 반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소희는 곁에 있던 나영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영은 소희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죠. 박나영 씨도 반가워요. 우리 호텔 격리 출신이라면서요? 여기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소희의 한마디에 나영의 가짜 재벌 신부는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진태는 나영을 돌아보며 배신감에 몸을 떨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두 사람의 추악한 욕망이 만들어낸 가짜 낙원은 소희라는 진짜 주인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희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소희야. 내가 잘못했어. 그 리조트 땅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알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그의 비굴한 애원은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죠. 소희는 자신의 구두 끝에 닿은 진태의 손을 차갑게 털어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의 대가로 모든 것을 바쳤던 아내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직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는 엄격한 주인의 모습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호텔 평면도를 손끝으로 가만히 훑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향해 절규하는 진태를 내려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진태 씨,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투자 협상을 하러 당신을 부른 게 아니니까요. 진태의 눈동자가 의아함으로 흔들리는 찰나 소희는 우아하게 찻잔을 다시 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임대 문의하러 오셨나요? 아, 미안해요. 우리 호텔은 당신 같은 사기꾼과 신용불량자에게 내줄 방은 단 한 칸도 없거든요. 나영은 소희의 서슬 퍼런 꾸짖음에 제풀에 꺾여
바닥으로 힘없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과시하며 휘둘렀던 명품 가방은 이제 거추장스러운 짐짝처럼 느껴졌고 화려한 보석들도 한순간에 빛을 잃은 돌멩이가 되었죠. 진태는 나영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경호원들의 강한 손길에 제압당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9천억 원의 자산가가 사실은 자신이 비린내 난다며 내쫓은 아내였다는 사실이 그의 뇌리를 사정없이 난도질하고 있었던 것이죠. 배신의 대가는 이토록 처참했고 가짜로 쌓아 올린 낙원은 이제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마지막 한마디는 진태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는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죠. 소희는 그 비참한 꼴을 무심히 지켜보다가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차가운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을 이 화려한 세계에서 영구히 추방할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 펜트하우스의 전화기가 울렸고 준혁이 다급한 목소리로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소희의 복수국에 찬물을 끼얹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진태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나영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몸을 숨겼죠. 이미 한준혁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넘긴 뒤였어요. 사랑을 배신한 대가는 이토록 차갑고 무거운 수갑의 예고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소희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흐트러짐 하나 없이 차갑게 식은 홍차를 내려다보며 사태를 관조했습니다. 빌런들의 종말이 비로소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한 것이었죠. 박나영 씨, 신분 도용 및 다수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의 단호한 외침에 나영의 가짜 인생이 완전히 끝이 났어요. 그녀가 재벌 딸이라며 진태를 속이고 가로챈 수십억 원의 돈은 사실 호텔 격리 시절 횡령했던 자금과 또 다른 사기 범행의 결과물이었죠. 진태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사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유일한 구원줄이 사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사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던 것이죠. 그녀의 가짜 미소에 속아 넘긴 세월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나영의 가느다란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펜트하우스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화장을 고칠 틈도 없이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죠. 오빠, 살려줘. 오빠. 그녀의 비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진태는 그녀를 도와줄 힘도 의지도 없었어요. 그가 치러야 할 배신의 대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기 때문이죠. 소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30년간 자신이 홀로 정육점에서 흘렸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형사들의 시선은 이제 진태를 향했습니다. 강진태 씨 회삿돈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태는 억울하다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소희가 확보한 리조트 자금의 불법 유용 증거들이 차고 넘쳤죠. 나영의 거짓 투자 제안에 속아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희의 발치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침묵뿐이었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어울리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여보, 소희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진태의 비굴한 외침이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자신을 정육점 노예처럼 부려먹고 딸의 결혼식에서조차 비참하게 쫓아냈던 그의 만행이 머릿속에 생생했기 때문이죠.
소희는 그에게서 시선을 돌려 창밖의 서울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지불한 인내의 대가가 드디어 가해자들의 파멸이라는 사이다 같은 결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죠. 소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태의 손목에도 거친 쇠사슬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명품 수트 소매가 구겨지고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엉망이 되었죠. 경찰들의 손에 끌려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시장 바닥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소희의 이름을 부르며 발악했지만 이미 법의 심판은 시작된 뒤였어요.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린 자의 말로는 차가운 수갑 소리와 함께 처참하게 마무리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비명만이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이 끌려나간 자리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리가 나타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신부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유리는 엄마 소희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희는 그런 딸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어요. 자신을 결혼식에서 쫓아냈던 딸의 독설이 여전히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리의 눈망울에는 엄마를 향한 증오가 아닌 깊은 슬픔과 회한만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유리는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유리는 기어가는 몸짓으로 소희의 발치까지 다가와 엎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유리의 오열이 조용했던 펜트하우스를 흔들었어요. 소희는 차마 딸의 손을 잡지 못한 채 굳어 있었죠. 유리는 소희의 신발 끝을 붙잡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엄마 정육점을 불태우겠다고 했어. 시장 상인들도 다 길거리로 내쫓겠다고 협박했단 말이야. 딸의 폭발적인 고백에 소희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상상조차 못한 진실이었기 때문이죠. 유리는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울먹이며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모질게 굴지 않으면 엄마를 정말로 해치겠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엄마를 지키려고 그랬단 말이야. 딸의 진심 어린 눈물에 소희의 가슴 속 응어리가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딸은 엄마를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괴물 같은 아빠로부터 엄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던 것이었죠. 모녀의 뜨거운 눈물은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유리는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소희는 마침내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유리야, 내 딸 유리야.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유리는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비록 배신의 대가로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피보다 진한 모성애와 효심은 그 어떤 역경보다 강했습니다. 소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동안 오해했던 미안함과 고마움에 함께 눈물을 흘렸죠. 화려한 호텔 오너의 자리보다 딸의 진심을 확인한 이 순간이 소희에게는 더 큰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속에 맺혔던 한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빌런들은 감옥으로 향했고 상처 입은 모녀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아픔을 달랬죠. 하지만 한준혁 변호사는 소희에게 마지막 보고를 올렸습니다. 진태가 숨겨둔 비자금의 행방이 리조트 부지 깊숙한 곳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복수는 끝난 줄 알았지만 아직 뽑아내야 할 마지막 독리가 하나 더 남아 있었던 것이죠. 과연 소희는 그 마지막 뿌리까지 완벽하게 제거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평화를 향한 마지막 여정이 예고되었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이제 더 이상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른 시장 아줌마가 아니었죠.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그룹을 이끄는 당당한 경영인으로서 세상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무실 한 구석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수첩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사랑의 대가로 치렀던 그 혹독했던 시련들은 이제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죠. 소희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럽고 깊어졌습니다. 소희가 가장 공을 들인 사업은 호텔 내부의 작은 박물관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곳은 화려한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호텔의 시작과 초심을 기억하기 위한 특별한 공간이었죠. 그녀는 매일 아침 이곳을 들러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가장 낮은 곳을 기억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소희는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화려한 대리석 복도를 따라 걷는 그녀의 발소리는 이제 여유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참으로 평온하고도 아름다운 아침이었죠. 박물관 정중앙 가장 눈부신 조명을 받는 유리관 속에는 아주 낯설고 이색적인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희가 30년 동안 시장에서 고기를 썰 때 사용했던 낡고 무딘 정육점 칼이었죠. 호텔을 방문하는 귀빈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소희는 그 칼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곤 했습니다. 그 칼은 그녀가 견뎌온 인고의 세월이자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사랑의 증표였기 때문이었죠. 그 칼날 위에는 소희의 고단했던 삶의 무게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소희는 유리관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보낸 그 치열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자신을 여왕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혹독한 훈련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사랑을 맹세했던 남자의 배신도 딸과의 가슴 아픈 오해도 모두가 이 무딘 칼날처럼 소희의 영혼을 예리하게 벼려낸 과정이었죠. 그녀는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초심을 잃지 않겠노라고 다시 한번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깊은 존경이었죠. 이제 소희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 한준혁이 그림자처럼 머물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빗속에서 그녀를 구했던 그 인연은 이제 호텔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었죠. 준혁은 소희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묵묵히 그녀의 뒤를 지켜주었습니다. 소희의 거칠었던 손은 이제 고운 살결을 되찾았지만 손바닥에 남은 옅은 흉터만큼은 지우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녀가 치러야 했던 배신의 대가이자 다시 일어선 승리자의 훈장이었기 때문이죠. 참으로 든든하고 고마운 동료였어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어느 늦은 오후 소희는 수행원들을 뒤로 한 채 홀로 옛 정육점 거리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수트를 입고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그녀의 모습은 시장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시장통은 예전보다 많이 정비되었지만 여전히 사람 사는 냄새와 활기가 넘쳐나고 있었어요. 소희는 익숙한 비린내와 흙내음을 맡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순간 자신을 보듬어 주었던 그 투박한 정을 소희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소희에게 고향과도 같았던 것이죠. 시장 어기 모퉁이를 돌던 소희의 발걸음이 돌연 멈추었습니다. 저 멀리 허리가 구부정한 한 노인이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 더미를 힘겹게 끌고 가고 있었죠. 때자국이 가득한 낡은 옷차림에 흙먼지가 묻은 구멍난 신발. 그 초라한 뒷모습에서 소희는 낯익은 채취를 느꼈습니다. 그는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드름을 피우던 소희의 남편이었던 진태였어요.
감옥에서 출소한 뒤 갈 곳 없는 처지가 된 그는 이제 시장 바닥에서 가장 낮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죠. 인생의 무상함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진태는 길가에 버려진 박스 하나를 줍기 위해 무릎을 굽혔습니다. 3년 전 법정에서 위자료를 포기하라며 소위를 비웃던 그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의 손은 추위와 고생으로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에는 오직 생존을 위한 비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내가 사실은 9천억 원대의 자산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정신은 이미 무너져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배신의 대가는 이토록 비참한 몰락으로 그의 여생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처절한 인과응보의 표본이었죠. 소희는 진태의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거나 그를 원망하는 말을 내뱉지 않았어요. 진태 역시 고개를 숙인 채 폐지만을 응시하느라 자신의 곁을 지나는 화려한 여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비린내 나는 손으로 딸의 결혼식장에 들어오지 말라던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지만 소희는 그저 무심히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증오마저 희미해질 만큼 소희의 마음은 평온해졌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이미 완벽하게 끝난 것이었죠. 참으로 담담하고 조용한 이별이었습니다. 석양이 붉게 타오르며 시장 골목을 물들였습니다. 소희는 차에 오르기 전 멀어지는 진태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그가 짊어진 무거운 폐지 더미는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의 무게처럼 보였습니다. 나영 역시 사기 혐의로 여전히 차가운 감옥 창살 뒤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들이 꿈꾸던 가짜 낙원의 대가는 이토록 혹독하고 쓸쓸했습니다. 소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차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그들의 흔적은 영원히 지워질 것이었습니다. 시장통의 비릿한 냄새가 바람에 흩어졌죠. 차는 매끄럽게 시장을 빠져나와 화려한 도심의 불빛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소희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죠. 내일은 딸 유리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기로 약속한 날이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걸어온 30년의 여정이 이제야 비로소 찬란한 평화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비린내 나던 기억은 이제 은은한 향기가 되어 그녀의 뒤를 따릅니다. 여러분도 소희처럼 끝내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눈부신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달봄 사연이었습니다.